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제 국어를 준비해야 되고 또 1년간 이제 사실은 고2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 나온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근데 제가 2학년 담임을 할 때 첫 상에서 아이들한테 항상 결정하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는 지금 1학년 때 내신이 이 정도인데 2학년 때 수능에 방점을 둘 거니 내신에 방점을 둘 거니 이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노선을 정해놓고 우리 아이의 학습 방향을 조금 정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조금은 마음이 아프게도 1학년 내신이 큰 이제 더 이상 효용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아직은 조금 가져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수시로 조금은 집중을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모호하게 정하게 되면 사실은 1년간 특히나 고2 때는요. 학습의 방향이 굉장히 너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니까 저도 또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아이랑 조금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조금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국어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김민준이고요. 현재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은 이렇게 대치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들 스케줄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겨울 방학이 9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신을 계속 가져간다면 8주씩을 사용하게 되고요. 중간 기말 사이에 각각 2주씩 있고요. 여름 방학 때 5주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 대비를 제외하고 한 주도 쉬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18주 정도밖에 수능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지 않는다면 3학년 올라갔을 때 나 수능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규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먼저 스케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겨울방학이 시즌 1이고요. 여름방학이 시즌 2입니다. 그리고 중간기말 사이에 요때 고전문학을 특강을 할 거고요. 요때는 경제 비문학을 특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요 아래는 실질적으로 나는 조금 더 수능에 방점을 둘 거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고요. 선수능반이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선수능반 아이들 수업이 이제 거의 마지막 시즌 4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들이요. 마지막에는 실제 수능까지 치릅니다. 마지막 올해 수능을 아이들하고 치르면요. 매년 작년에는 100점이 안 나왔고요. 재작년에는 2명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2 때 내가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실제 수능을 치렀는데 만약에 100점 정도가 나왔다 또는 90점대 후반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웬만한 3학년보다 더 실력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EBS 연계를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수능을 치렀는데 10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딱 아이들 시즌 1에 만나면요. 제가 일례로 문학에서 수능식으로 보는 법을 아예 모르는 친구가 절반 이상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국어에서는 수능하고 내신이 완전 다른 과목이거든요. 내신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을 베이스로 해요. 그리고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몇 문제 나오죠. 이 변별력을 갖춘 문제 한 두세 문제 중에서 요걸 다 맞추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본 작품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가 항상 부모님들 뵐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능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어에서. 어머님 제가 사시가 아닌데 질문을 드린 수능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능 시험 범위 어떻게 되죠? 질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제가 싸울래라고 외쳤을 거예요. 수능 시험 범위는요. 제가 문학만 가지고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문학에서요. 수능 시험 범위는요. 11종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 전 작품이에요. 제가요. 연구쌤들하고 조교쌤들 시켜서요. 11종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세보게 시켰어요. 몇 작품이냐면 1047작품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중에 11종 중에 1종을 보는 거고요. 1047작품을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이번 내신에 어느 정도나 문학 작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면 한 5작품, 정말 많이 들어가면 10작품 들어가면 허덕허덕하죠. 1047작품을요 내신 공부하듯이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요 플러스 고3 때 나오는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 플러스 그 문학 작품을 쓴 작가의 모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범위 뭐죠? 그러면 없어요라는 답이 보통 나와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요. 수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본 작품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은 작품을 내가 스스로 읽는 능력, 독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아이를 만나죠. 그러니까 시즌 1에 수능 이제 스타트해서 딱 만나면 수능식으로 문학 작품을 보는 눈이 아예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는 모의고사 하나를 들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즌 1이 끝나고 나면요. 아마 이제 우리 아이가요. 모의고사를 딱 들면 80분 동안 문제 푸는 그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즌 1에서 완벽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수능반은요. 35주. 요게 실제로요. 고3 때 아이들이 하는 주차수입니다. 그거대로요. 실제로 제재도 이제 고3 거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재 중에서요. 과제 중에 실전 모의고사 하나만 고2 거고요. 나머지는 다 고3 제재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주차가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시즌 1, 2, 3, 4 이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1에서 이번 겨울에 본격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고 또 1학기는요. 대부분 다 문학이거든요. 그 문학 과목에서 잘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서요. 내신에서 잘 대응한다라는 것은 전제는요. 이미 학교에서 알려주신 건 그냥 다 맞아야 돼요. 우리 경험상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학습하지 못해서 틀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90% 정도의 지식 문제는 그냥 맞춰야 되고요. 1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 한 작품이 시험 범위에 있었으면 이것과 연계된 또 다른 작품, 대신 학교에서 수업하시지 않은 작품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읽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치를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목표는요. 자, 19에서 23학년도, 그러니까요. 얘는 실질적으로는 20년에서 24년까지 올해까지 출제된 고3 기출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이성적인 사고의 영역인가요? 네, 이성적인 사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요. 수능 출제 기간인 평가원에서는 우리한테요. 문학 작품을 시험에 출제하더라도 절대 우리 보고 감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이성적으로 분석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꾸 시를 보면 감상하려고 해요. 주제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요. 제가요.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현대시 한 편의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읽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소요할까요? 질문입니다. 편하게 말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채 30초가 안 걸려요. 현대시 2작품 들어있고 수필 하나 들어있는 세트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풀릴 때 커트라인을 5분 줍니다. 문제 4문제 푸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작품을 읽는데 채 30초, 길어야 1분 이내에 한 작품을 읽어내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 시를 읽고 여기에 주제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꾸 주제를 뽑으려고 해요. 평가원에서도요. 절대 주제를 뽑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학은요. 주관적인 감상이 가능한 예술이에요. 그런데 이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주제를 한 번 읽고 바로 뽑으라고 하나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영역은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작품에 접근해야 돼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출을 분석하면서 갈 거고요. 제재는 고3 걸로 하는 이유가 고1, 2, 3의 모의고사의 수준이 굉장히 다르고요. 발문의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3학년 것으로 적응을 하는 것이 이제 맞고요. 자, 실전적으로 문학, 독서, 분석력을 고양하겠다. 자, 이제 실전적이다라는 거. 자, 보세요. 제가요, 부모님들께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죠. 맞나요? 아침이라 조금 피곤하십니까? 질문을 드리고 있죠. 질문을 한다라는 건 저의 무슨 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 물음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문제 유형을 몰라요. 그냥 물어보면 그대로 생각해요. 그대로 그냥 반응해요. 문제 유형을 모르고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면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작품을 읽은 뒤에도 선지랑 연계할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실전적으로 실제 문학은요, 문제도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한 세트가 있으면요,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나중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순서까지 다 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발문에 따라서 문제 의도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작품 읽고 작품을 읽은 뒤에 선지와 연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적으로 문학이나 독서를 분석하는 능력치를 키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원의 사고방식에 맞춘 행동 풀이 패턴을 체화시킬 겁니다. 자, 요건 무엇이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든다면 어떤 보기 상자가 있는 문학 세트예요. 그러면 보기 상자는요, 어떤 역할이냐면요. 우리 사실은 재작년, 작년 우리 그 수능에서 너무 과도하게 외부의 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 하면서 우리 지적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는 사실은 선생님들 20분 정도가 검토하러 들어가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조정이 조금 됐었는데 그때 문학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기 상자의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보기 상자를 외적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외적인 근거에 따라서 작품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제도 들어있고요. 또는 작가와 관련된 정보도 들어있고요. 시대와 관련된 정보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보기 상자의 내용대로 작품을 읽어라라고 하면 보기 상자는 먼저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작품을 읽고 나중에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문제 풀려보면요. 보기 상자 먼저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예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해서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 상자는요, 실제로요,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요, 문학은요, 예술이라 그랬잖아요. 주관적인 감상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 지적에 대해서 뭔가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보기 상자를 통해서 객관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 보기 상자에 우리의 시선대로 읽어줘 라는 게 바로 보기 상자라고요. 그래서 그 보기 상자에 맞춰서 작품을 읽으면 당연히 선지의 내용은 보기 상자의 일부와 작품의 일부가 짝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 메커니즘을 조금 아이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작품에 접근해야 돼요. 그 훈련을 이제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행동 패턴까지 아이들 익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쭉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학에서는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아까요, 우리 아이들이 본 작품은 나올 확률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필수 분석 요소가 갈래마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이들하고 찾는 훈련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풀이를 위한 사고력. 자, 문형 파악이라는 거. 자, 이거는요,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다, 어떤 풀이 순서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어서 작품을 읽어야지, 요것들을 훈련시킬 거고요. 자, 그다음에 풀이 패턴, 갈래별, 문형별 풀이 전략을 세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자, 수능에서의 문학 개념이에요. 수능에서의 문학 개념이에요. 자, 요게요, 뭐냐면요, 아까요, 보기 상자를 통해서 주관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탈피한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선지에 문학 개념을 넣어서 객관성을 자꾸 확보하려고 해요. 평가원에서는요. 그런데요, 아주 유치하게 표현법으로 친다면 무슨 법을 선지에 넣지 않습니다. 이 무슨 법을 풀어서 설명해서 넣거든요. 그런데 이 범주가요,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든다면요. 서리법 같은 경우에 서리법 다 아시죠? 서리법이요. 물음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제가 오늘 저녁인데 하루 종일 밥을 굶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배고프지 않겠어요? 이것은 의문문 아니죠. 배고파요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말을 강조하는 표현법이 서리법이에요. 그런데요. 평가원과 내신의 범주가 조금 달라요. 내신에서는 얘를 강조의 영역에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여기에 감정도 들어있어서 영탄도 가능해 라고 해요. 이걸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실제로요 해마다 수능을 치르고 나면요 아이들이요 선지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어요. 이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매년 그거에 대한 답을 달거든요. 그 답을 단 걸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선지에 나오는 모든 문학 개념을 다 볼 겁니다. 이번에요. 제가요 아예 지문을 이렇게 배치할 때 자 요런 문학 개념을 다 볼 수 있도록 시, 소설, 수필극 모두 다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 개념 앞으로 수능과 내신에서 구별 지으면서 모르는 것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실제로 요거는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요? 자,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수 분석 요소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요거 현대시입니다. 자, 중간에 한 년은 뺐고요. 자, 요거 한번 시간 드려볼게요. 30초만 읽어볼까요? 자,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일단 교목이라는 작품이에요. 교목은요 8m 이상 되는 큰 나물이 교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부모님들의 시선하고요 아이들의 시선하고 유사할 거예요. 이 작품을 읽으라고 나한테 도대체 뭘 찾으라는 거야? 그죠? 뭘 찾아야 되냐면요 시에선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치는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적 화자,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자, 그다음에 시적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상황은 어떤가?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어떤가?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20초만 더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수업하려는 건 아닙니다. 20초만 더 드려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괴롭게 해드렸나요?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그냥 시적 상황을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교목 모르면 말아. 그런데 목 나무라고 요 정도까지 됐죠. 자, 그다음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자, 지금요 대상은 무엇인 걸로 보입니까? 나무인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푸른 하늘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왜 긍정이죠? 그냥 파란색이 좋습니까? 왜 긍정이죠? 자, 보세요. 닿을 뜻이에요. 그죠? 닿고 싶습니다. 자, 그 뒤에 세월에 불타고 불탔다고 불은 무슨 색감이 느껴집니까? 빨강색이요. 빨강색하고 푸른색은 조금 대비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월에 불탔다고 나무가 불탔다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면 얘가 부정이라면 푸른 하늘은 긍정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느낌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푸른색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알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품에서 분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세월에 불탔대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세월이 태우는 존재구나.
됐죠? 자, 우뚝 남아서서 그런데 남아서 있대요. 그런데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서 있나 봐요.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차라리 봄이 되어도 꽃피지 말아라. 자, 뭐뭐 하지 말아라. 명령형이에요. 자,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자 1인칭이 청자 2인칭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목한테 꽃피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 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자신의 결실,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고요. 됐죠? 그런데 봄이 왔는데도 꽃을 피우지 않겠대요. 어떤 태도일지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도 가볼게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며. 아,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대요. 자, 검은 그림자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왜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쓸쓸한 감정을 불러오니까요. 됐나요? 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자, 바람이요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지겠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호수 속에 나무가 거꾸러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자, 그러면 흔들릴 바에는 차라리 무슨 음을 선택하겠다? 죽음을 선택하겠다.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봄도 꽃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서 가장 화려할 수 있는 시기가 와도 그래도 꽃은 피우지 않겠다. 나는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됐나요? 자, 요렇게까지 주고 나서요. 자, 실제로요. 아이들한테는요. 요걸 딱 주죠. 그러면 씩 웃어요. 아, 이육사라고 일제강점기라고 그러면 검은 그림자 세월은 뭘까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푸른 하늘 광복에 닿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가리고 만약에 독재 정권 시대의 시인의 이름을 넣어도 그대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작품을 볼 때는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시적 화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무슨 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교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됐나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 있지만 그래도 봄에든 꽃 피우지 않으려 하고 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차라리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죽고자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존재를 보고 있는 존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은요? 대상 뭡니까? 무슨 목? 교목. 그죠? 교목의 상황은 어떻죠? 세월에 뭐 했습니까? 불탔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태도. 정서태도 나온 거 그대로 찾아야 돼요. 뭐죠? 네, 쓸쓸함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피진 말아라, 흔들진 못해라 이런 것들 다 명령형이지만 사실은 무슨 지위를 드러내는 걸로 보여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요. 됐나요?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 태도는 쓸쓸함과 의지 정도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작품을 연습해야 돼요. 방법을 알고요. 제가요 아까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 한 세트를 들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 세 가지만 찾으면 돼요. 요 세 가지를 찾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주제를 찾는다고요.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 요걸 찾는다고. 요걸 찾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요.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작품 분석력이고요. 뒤에 풀이를 위한 사고력하고 문학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여기를 조금 표시할까요? 자, 오셨으니까 자, 우리 현대시에서는요. 요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필수 분석 요소예요.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자, 그다음에 고전 시가에서는요. 자, 6가지의 정형성을 학습할 겁니다. 현대시는요. 진검승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문학들은요. 제재가 너무 다양해요. 일제강점기도 있었고요. 독립도 있었고요. 6.25 전쟁도 있었고요. 민주화 투쟁도 있었고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현대에 다변화되는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형화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취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고전 시간은요. 딱 떨어집니다. 얘는요. 시적 상황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주요한 게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정형성을 알고 시적 상황을 알고 어휘 같은 것들 조금 몰라도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서는 인물관계 파악, 장면 구분, 갈등 분석 요 3가지를 해야 되고요. 고전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형성 4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썼을 때 이 표현들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무엇에 주목할 거냐면요. 지문 읽어가면서 독해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요. 우리 그 비문학에서요. 사실은요. 이러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면 문제는 무조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보면 제가 수업을 하는 강사인데 제가 수업하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맞나요? 더군다나요. 사실은 문학하고 독서, 비문학을 놓고 보면 뭐가 더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질문입니다. 우리 비문학은요. 논설문이고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도 들어주고요. 내가 이 주장을 하는 건 이러이러한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글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어야 돼요. 비문학은요. 보세요. 김민준이 파랗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김민준이 파랗다 무슨 뜻이죠? 아, 파랗다는 거죠. 스머프 아니고요. 김민준이 파랗다에 분명히 어떤 시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문학이 보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비문학을 왜 더 어려워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의 내용을 자꾸 뺀다고요. 그리고 설명의 제재를 점점 어렵게 한다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여러 가지로 만들면서 이 문제에서 발문으로서 아이들이 헷갈리게 해버린다고요. 또는 정보의 양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요. 실제로 지문을 읽는 건 한 4분에서 5분 남짓 정도인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면 아이들은 머릿속에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정보를 처리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요한 개념이라면 어떤 배경 지식이라면 익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미시경제부터 거시경제까지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 지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배치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문제 유형에 맞춰서 풀이법을 익혀서 자, 패턴을 체화하는 것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교재를 쓸 때요. 선지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까지 다 교재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풀이 패턴까지 정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자, 지문 독해에서는 우리 요 배경 지식 익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비문학 지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은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문제에는요, 그 중간 과정이 나와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까요? 요거는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상승하겠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무슨 요가 줄어들까요? 네, 수요가 줄어들어요. 공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물건의 값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문학 지문에는요, 이 중간 과정은 통으로 덜어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특히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법도요 일정 영역 그리고 철학도 일정 영역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익히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6가지 문제 유형으로 관통하는 독해 실제 이렇게 갈 거고요. 자, 배경 지식까지 해서 골고루 지문 유형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안내를 간단하게만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 수업은요 선수능반 토요일 날 있고요. 정규반 이렇게 일요일 날 있습니다. 자, 요 반들은요 모두 지금 9주차까지는 수업 동일하게 해서 교차 수강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우리 과제를 조금 보시면 자, 실전 모의고사 한 해분 나갈 건데요. 요것만 고2 겁니다. 그리고 오답 확인까지 해와야 되고요. 제가 현대시 수업하면 문학 적용과제 현대시 나갈 거고요. 얘는요. 제가 EBS에서 괜찮은 지문들 그리고 수업 내용에 맞는 것들을 뽑았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경제를 하면 경제가 나갈 거고요. 과학을 하면 과학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과제 나가고요. 자, 그다음에 한수 주간지가 있는데 요거는요. 제가 아이들 1년간 정규 수업할 때 계속해서 무료로 사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수가요. 뭐가 좋냐면 비문학이 굉장히 좋아요. 요건 하나 적어두셔도 좋아요. 한수가요. 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사설 모의고사들을 조금 푸시게 될 텐데 상상이나 이감이나 바탕이나 요런 모의고사들이 있거든요. 한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한수는요. 제가요. 요거 한수 주간지 모의고사를 아이들 사서 풀려준 지가요. 이제 한 4년째 되거든요. 근데요. 요 출제위원들이 실제 수능에 출제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문을 쓰고 문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 어려운 걸 분석하면요. 아이들이요. 나중에 평가원 지문을 보면 와 선생님 쉬운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도 조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라는 건 풀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끔한 문제를 풀면요. 그래서 자 실제로 한수 주간지는요. 문학보다는 제가 비문학 독서 때문에 아이들 사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매주 무료로 제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하고 수업 후 테스트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교재 라인업이고요. 요건 보시면 되고 우리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적표로 나갈 겁니다. 어느 영역이 어떻게 부족하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실제로 모의고사는요. 아이들 80분 동안 풀지만 실제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서 실력이 느는 것이 없거든요. 실제. 그래서 자 이렇게 오답 확인까지 꼼꼼히 다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책도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 우리 조교쌤들이 이렇게 모의고사 검토 잘 했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 오답 잘 했는지 모두 다 검사해서 다 적어서 이렇게 줄 겁니다. 우리 제 수업을 다 들었던 친구들이라서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대충 해오면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써버립니다. 너 베꼈지? 남아. 다시 해와. 바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까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과제 예시고요. 요거는 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적용과제에서 독서에서는요. 자, 우리 앞쪽에는 접속 표현을 통해서 접속 표현 채우기를 통해서 지문 구조 보는 거 훈련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문제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학년 내신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법이 관건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문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문법은요. 찔끔찔끔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요.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한 번에 끝내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그래서 제가 6주 커리로 해서 문법 우리 현대부터 끝낼 건데요. 순서를 보시면 단어부터 시작하죠. 문법은요. 원래 의문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의문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의문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문 개념 안에는요. 단어의 형태소나 품사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학습하지 않고 의문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의문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부터 제가 교재를 쓸 때요. 아예 단어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품사부터 가서 단어 형성 그리고 문장, 문법 요소, 의문 그리고 고전 문법까지 이렇게 해서요. 우리 언매 대비하거나 2학기 때 우리 그 문법 수업 대비할 때 내신 대비할 때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강남 기출 문제 우리 풀이 계속 갈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형 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 커리는 이렇게 되고요. 시간은 우리 월요일 날 6시 이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매주 내신 기출 200제 그리고 수능 기출 50제 이렇게 해서 문제 나갈 거고요. 자, 실전 모의고사 아까 보셨죠? 정규반에서 했던 그 실전 모의고사도 매주 한 회분씩 해서 성적표 똑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오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주차 내용 어떻다? 이번 주에 수업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전달 사항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 여기다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점수 그리고 과제 수행도 그리고 모의고사 등급 이런 것들 이렇게 눌러보시면 실제로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등급 추이까지 요 모의고사는요 실제 전국 단위로 치러졌던 모의고사라서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으면 객관적으로 그때 모의고사를 치렀다면 몇 등급이 나올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클래스에서 제일 고득점 맞은 아이 평균 어떻고 우리 아이의 점수가 누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등급이 요거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뭐 밑에 보시면 어떤 문제 틀렸다 이런 거 오답까지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요거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요. 요 문자 쓸 때 굉장히 공들여 쓰거든요.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이랬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업한 내용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패스페일 테스트 볼 거예요. 좀 갈궈주세요. 이번 주는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게 다 여기 써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요. 이건 안 읽으세요. 이건 안 읽으시고요. 다 이것만 보세요. 우리 아이 몇 점인가? 요거는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점수 안 나오면요. 제가 매주 목요일 날은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도 그리고 온라인 촬영도 안 합니다. 1년 내내 목요일은 무조건 제가 클리닉 하는 날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클리닉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 강의실이 따로 있어서 그 강의실에 제가 계속 앉아 있고 아이들 시간대별로 오면 계속 클리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안 좋으면요. 제가 무조건 클리닉을 불러요. 테스트 점수도 70점 미만, 모의고사도 등급 미만 되면 무조건 부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요 점수는 제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이번 시즌 끝나면 부모님들 웃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부모님들은 여기를 조금 잘 봐주십시오. 여기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야 저랑 소통하면서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관리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자, 여기 번호가 자 우리 198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규반 문의는 여기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선수능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3학년 데스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2700번으로 선수능반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학 9주차는요. 우리 교차 수강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 번호는요. 우리 제 개인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폰 번호예요. 그래서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